옛날 어느 상월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기침을 하고 간다는 깊은 산자락 밑에 99칸 기와집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다 못해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던 무렵이라 뒷산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대끼며 쓸쓸한 소리를 내었고 마당에 쌓인 낙엽들은 하인들의 빚을 소리에 맞추어 바스락거리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희뿌연 밥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저 대갓집의 넉넉한 곳간을 부러워하며 쳐다보곤 했지만 정작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앞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어린 계집종 하나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독대를 닦고 있었는데 아이의 이름은 보들리였습니다. 보들리는 이름처럼 심성이 부드럽고 순한 아이였으나 타고난 팔자가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대갓집에 들어와 허드레시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걸레를 빨아 장독을 닦는 일은 어른들도 손사래를 칠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보들리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곤 했습니다.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항아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정성을 쏟는 보들리의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스님처럼 고요하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안주인 마님은 보들리의 그런 성실함을 누구보다 아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요령을 피우거나 험담을 일삼기 일쑤였지만 보들리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가끔 보들리를 불러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거나 남은 떡 한 조각을 쥐어주며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내 손끝이 참으로 야무지구나.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속이 깊으냐. 마님의 칭찬 한마디는 보들리에게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자 차가운 세상에서 느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보들리가 마님의 신임을 얻을수록 그 모습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엌 살림을 도맡아 하는 월댁이었습니다. 월댁은 이 집에서 십수년을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걸걸하여 아랫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즐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부엌에서 숟가락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할 만큼 위세를 떨쳤지만 정작 마님 앞에서는 굽신거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파랗게 어린 보들리가 마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니 월댁의 배알이 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댁은 부엌 뒤편 수도께서 새로 들어온 신참 하녀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게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장독 닦는 보들리를 너무 믿지 마라.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굴지만 속에는 능구렁이 10마리가 들어앉아 있을지 누가 아느냐. 월댁은 눈을 흘기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신참 하녀들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지만 월댁의 기세에 눌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댁의 말은 독이 든 안개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하인들 사이에서 보들을 보는 시선을 조금씩 삐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중요한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동지를 맞아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큰 굿을 준비하느라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곳간 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쌀가마니와 곶감 건어물들이 드나들었고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느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들리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다니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보들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웃는 얼굴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마님이 아끼던 비단 주머니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붉은색 비단에 십장색 무늬가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것으로 마님이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마님은 제사상에 올릴 귀한 폐물을 그 주머니에 담아 안방 문갑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사 준비 상황을 살피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안방은 비어 있었고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늦가을의 찬바람만이 방 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안방 근처를 지나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월댁은 마침 마님에게 여쭐 말이 있어 안채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마루 위로 올라서려던 찰나 월댁의 눈에 문갑 위에 놓인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실 자수가 월댁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저것이 그 귀하다는 주머니로구나. 저 안에 든 폐물까지 합치면 내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 못할 돈이 될 터인데. 월댁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이나 할 요량이었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검은 욕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월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훔치고 싶다는 욕망과 들키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월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되 죄는 다른 년이 뒤집어 쓴다면 월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보드리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악랄한 계획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자신의 치마 속 깊은 곳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안채로 돌아온 마님은 문갑 위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여기 두었는데. 마님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주머니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주머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품이자 집안의 보물이었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당황한 목소리에 안채에 있던 하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곧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온하던 대갓집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월댁은 짐짓 놀란 척하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무슨 병고입니까? 도둑이라니요. 월댁은 과장된 몸짓으로 가슴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월댁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님, 외부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없습니다. 대문도 잠겨 있었고 개도 짖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 집안 식구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월댁의 말에 모여있던 하인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가기 시작했고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월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아래 것들의 짐을 모두 뒤져봐야겠습니다. 깨끗한 윗물이 흐려진 것은 분명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 탓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그 눈길은 은근슬쩍 보드리가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보드리는 그저 마님의 잃어버린 물건이 걱정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진 줄도 모른 채 보드리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다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마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월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섰습니다. 자, 다들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풀어라. 내 이 도둑고양이를 기필코 잡아내어 마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것이다. 월댁의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고 하인들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마당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보드리가 머무는 행랑채 작은 방은 외풍이 심해 윗목에 둔 물그릇이 얼 정도였습니다. 보드리는 자신의 낡은 옷가지가 든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훔친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순순히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월댁이 거친 손길로 보드리의 옷가지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내년이 아무리 시치미를 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월댁은 짐짓 찾는 척하며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붉은 주머니를 보드리의 낡은 저고리 사이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교묘한지 곁에 서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무엇이냐. 월댁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붉은 비단 주머니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머니와 보드리에게 꽂혔습니다. 보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에요. 보드리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지만 월댁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비명을 덮어버렸습니다. 본 적이 없다니 내 옷가지 속에서 나왔는데도 발뺌을 할 셈이냐, 이 앙큼한 것. 월댁은 보드리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식을 들은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행랑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마 보드리가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인가 봐. 마님이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보드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보드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월댁의 손에 들린 붉은 주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마님의 것이었지만 어째서 자신의 짐 속에 들어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월댁은 의기양양하게 주머니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보드리는 억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죄인처럼 그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마님 앞에 서게 된 보드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실망한 듯한,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 보드리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보드리, 너 정말 네가 훔친 것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드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휑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보드리의 얇은 옷자락을 무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린 보드리의 어깨 위로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채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은 금세라도 눈을 퍼부을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을 에워싼 하인들의 시선은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보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입술은 공포와 추위로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힐 뿐 변명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월댁은 그런 보드를 내려다보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허리에 손을 얹고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보십시오. 인연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제놈의 죄가 들통난 것이 분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옛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토록 아껴주시고 입혀주셨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요. 월댁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라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보드리가 혹여나 입을 열어 자신을 의심하는 말을 할까봐 선수쳐서 쉴 새 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안채 마루의 선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정직하고 성실하던 보드리였기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보들의 이불 속에서 나온 비단 주머니,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님은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누군가 모함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건만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의 그것으로 보였습니다. 보들이 너에게 실망이 크구나. 마님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한마디가 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너를 믿고 안채의 대소사를 맡기려 했거늘 손버릇이 일이 나빠서야 어찌 곁에 두겠느냐. 당장 관에 넘겨 죄를 묻고 싶으나 내 죽은 어미를 봐서 관에는 고발하지 않겠다. 허나 도둑질한 손으로 지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오늘부로 안차에 출입을 금한다. 마님은 치맛자락을 거두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쿵하고 울리자 보들의 세상도 함께 닫히는 듯했습니다. 월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들었느냐? 마님께서 관에 넘기지 않으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알아라. 자, 못들 하느냐? 이 도둑년을 당장 안채 마당에서 끌어내지 않고. 월덱의 호통에 건장한 머슴둘이 다가와 보들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보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짐짝을 나르듯 보들을 질질 끌고 행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맨발이 거친 흙바닥에 쓸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지나 바깥마당 구석진 곳에는 낡고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농기구나 썩은 새끼줄 깨진 항아리 등을 넣어두는 곳으로 바람을 막아줄 문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머슴들은 보드를 그 퀴퀴한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다른 집 같았으면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났을 거야. 그들은 침을 퇴에 뱉고는 헛간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헛간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구석구석 처진 거미줄과 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보들은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정말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그 소리는 헛간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한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님의 칭찬을 듣던 자신이 순식간에 도둑 누명을 쓰고 이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들이 쫓겨난 부엌에서는 월덱이 주도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월덱은 눈에 가시 같던 보들이가 사라지자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곡간 열쇠를 흔들며 쌀을 넉넉히 퍼내고 아껴두었던 고기까지 꺼내어 국을 끓였습니다. 자자, 다들 이리 와서 한술 떠라. 집안의 우환을 털어냈으니 액땜이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월덱은 하녀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 하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깃국 냄새에 홀려 밥상을 애워쌌습니다. 그녀들 중 몇몇은 평소 보드리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었지만 월덱의 서슬 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보들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월덱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월덱 마님 덕분에 도둑을 잡아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보드리가 그렇게 큼큼한 아이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밥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아 숟가락질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월덱은 뜨끈한 국물을 들이켜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집안 살림은 다시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둔 비단 주머니에서 빼낸 금가락지와 옥비녀를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것들을 장에 내다 팔면 논 몇 마지개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욕심에 가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하얀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제법 굵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헛간에 갇힌 보들에게 이 눈은 낭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일 뿐이었습니다.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보들은 덜덜 떨며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누구 하나 밥 한 덩이 가져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보들 언니 하며 따르던 동생들도 수고가 많네 하며 등을 두드려주던 행랑채 아저씨들도 모두 보들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쉽게 변하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들은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추워요. 무섭고 배고파요. 제가 정말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헛간 벽 틈으로 바람소리와 섞여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보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쥐라도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무언가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잎사귀에 쌓여 흙바닥에 툭 떨어진 주먹밥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확인하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멀어지는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굽은 등을 하고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정신이 혼미하여 누구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보들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주먹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소금 간이 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오자 얼었던 뱃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주먹밥 하나가 보들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추위에 몸이 굳어가는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들은 지푸라기 덤이 깊숙이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눈이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지만 그 누군가가 전해준 주먹밥의 온기 덕분에 보들은 절망의 늪에서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에서는 마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비단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보들이가 훔쳤을까? 그 아이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는데 마님은 낮에 보들이 보여주었던 그 절망적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안방은 늘 닫혀 있었고 보들이는 안방 청소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주머니가 발견된 곳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정말 훔쳤다면 깊숙이 숨기거나 땅에 묻었을 터인데 마치 찾아내라는 듯이 이불 바로 밑에 두었다는 것이 영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얗게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깥마당 구석에 있는 헛간 지붕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어린 것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마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몸종을 부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두를 불러들이면 집안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고 만약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면 그 자가 안심하고
꼬리를 감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다시 문을 닫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아야겠다. 내 집안에서 억울한 귀신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새벽녘이 되자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종만이 감도는 대갓집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마당을 쓰는 늙은 머슴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규칙적인 빗질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온 집안의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귀가 조금 먹고 말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곤 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집안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질을 하다 말고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이 헛간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쯧쯧 죄 없는 꽃이 찬 서리를 맞았구나. 사람의 욕심이 참으로 무섭지.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헛간을 응시하다가 다시 묵묵히 눈을 쓸어내려 갔습니다. 그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춰졌던 흙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드러날 진실처럼 말입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월댁이 요란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아니면 과한 욕심 탓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새벽빛의 반짝이는 그것은 분명 금가락지였습니다. 월댁은 그것을 다시 급히 숨기고는 짐짓 태연하게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눈을 쓸던 박노인이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보들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고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날이 밝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오늘 하루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보들은 어제 누군가 두고 간 잎사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보들의 눈동자에 다시금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린 아침 대갓집의 하루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진실을 향한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기와지붕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영롱하게 비추는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헛간에 갇힌 보들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들은 차가운 흙바닥에서 밤새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발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퉁퉁 부어오른 눈에서는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유일하게 보들에게 아침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보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또다시 견뎌야 할 고통스러운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져 몸을 더욱 웅크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밖에서 사박사박 눈을 밟는 소리와 함께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쓱쓱쓱. 그 소리는 마치 흐트러진 마음을 쓸어담는 듯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헛간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이내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들이 긴장하여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밤새 많이 추웠지. 산 목숨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당을 쓰는 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말수 없이 묵묵히 일만 하던 노인의 갑작스러운 위로는 얼어붙은 보들의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박 노인은 주위를 살피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헛간 문틈으로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너무 서러워 마라. 세상 길이라는 게 당장은 흙탕물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은 위로 뜨는 법이다. 진실은 물 위에 뜨는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노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결백을 이 늙은 노인만은 알아주는 것 같아 보들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박 노인은 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대갓집에서 평생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것을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안주인의 성품 월댁의 탐욕 그리고 보들의 성실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비질을 시작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다. 죄 지은 자는 제발 저려 잠 못 드는 법이니 너는 그저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리거라. 멀어지는 빗자루 소리는 보들에게 마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들은 눈물을 닦으며 노인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한편 안채마루에서는 마님이 이른 아침부터 정갈한 옷매무새로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어제 발견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돌아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귀한 금가락지와 옥비녀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보드리가 훔쳤다면 주머니째 숨겼을 터인데 주머니는 허술하게 이불 밑에 두고 내용물만 사라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것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흉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과 안채를 오가는 월댁의 모습이 마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댁은 평소보다 과장된 몸짓으로 하녀들을 지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행주지를 똑바로 해야지. 마님께서 보신다. 그러나 마님은 월댁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선이 자꾸만 안차의 마루 쪽을 향하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당당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그림자만 보아도 놀라는 법입니다. 마님은 묵묵히 월댁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월댁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드리를 쫓아낸 것까지는 계획대로 되었으나 훔친 폐물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장사치에게 팔려고 해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버린 탓이었습니다. 게다가 박노인이 아침에 헛간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본 뒤로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월댁은 품속 깊이 숨겨둔 폐물이 자꾸만 살에 닿아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이걸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 내 몸에 지니고 있다가 들키면 그날로 끝장이야. 월댁은 부엌길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녀들은 아침 설거지로 바빴고 마당에는 박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 손을 넣어 폐물을 단단히 쥐고는 살금살금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고 수많은 항아리 틈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월댁은 가장 구석에 있는 잘 쓰지 않는 깨진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금가락지와 옥비녀를 항아리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뜰 담벼락 너머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흠. 월댁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폐물을 항아리 속에 황급히 던져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를 흘끗 보니 박노인이 땔감을 쥐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월댁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월댁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봤을까 아니야 못 봤을 거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거야. 월댁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못 본 척 지나갔을 뿐 월댁이 당황하며 장독 뚜껑을 덮는 모습과 그녀의 손에서 반짝이던 물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박노인은 땔감을 헛간 옆에 내려놓고는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마님과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마님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주위가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님 뒤뜰 장독대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 속에 먹이를 숨겨두는 모양이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님은 박노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노인이 굳이 쥐새끼와 깨진 항아리를 언급한 것은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노인에게 눈짓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알겠네.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을 막고 연기를 피워야겠지. 마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님은 월댁이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님은 집안의 모든 하인을 안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월댁을 비롯한 부엌 어미들 행랑차의 머슴들, 그리고 갓 들어온 어린 하녀들까지 모두 마루 아래 도열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마님은 대청 마루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님의 옆에는 비어있는 붉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백자 대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잃어버린 물건 때문이다.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범인은 이미 밝혀져 벌을 받고 있으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선대마님의 유품인 폐물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드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니 혹여나 다른 곳에 떨어뜨렸거나 누군가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월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조상님께서 나타나 이르시기를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숨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 그곳을 찾아내어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것이라 하셨네. 마님의 말에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상님의 꿈이나 징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에 마님의 말은 그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월댁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정한 기운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말에 제 발이 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너희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고자 한다. 지금 당장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부정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거라. 특히 마님은 의도적으로 말을 길게 끌며 월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댁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특히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뒤뜰이나 장독대 구석진 곳을 잘 살펴보도록 해라.
쥐가 물건을 물어다 놓았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장독대라는 말이 나오자 월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가겠습니다. 뒤뜰 장독대는 제가 평소에 관리하는 곳이니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요. 다른 것들은 칠칠 맞아서 쥐를 잡기는커녕 장독이나 깰 것입니다. 월댁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서 폐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찾는 척하며 슬쩍 회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월댁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월댁 너는 부엌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 여기서 다른 하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지켜보거라. 네가 직접 나서면 채통이 서지 않지 않느냐. 마님은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월댁은 다급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장독대를 뒤지다가 깨진 항아리 뚜껑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하하오나 마님, 요즘 젊은 것들은 눈이 어두워 꼼꼼히 살피지 못합니다. 제가 가서 후딱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월댁은 마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돌려 뒤뜰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개섰거라. 마님의 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월댁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네,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느냐.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 자네가 가서 젊은 머슴들을 데리고 뒤뜰 장독대를 살펴보게. 특히 구석에 있는 깨진 항아리들을 유심히 보게나. 마님이 정확하게 장소를 지목하자 월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는 건장한 머슴 2명을 데리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월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슴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월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나머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되네. 거기는 건드리면 안 돼. 월댁의 비명 같은 외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마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 된다는 것이냐?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 질색을 하는 개냐? 월댁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장독대 신령님이 노하실까봐, 부정 탈까봐 그럽니다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하인들도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뒷뜰에서 머슴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마님. 여기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월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마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이 깨진 항아리 속에서 찾아낸 천뭉치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마님 앞으로 다가와 천천히 뭉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가락지와 옥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보드리가 훔쳤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폐물들이었습니다. 마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월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월댁 설명해보거라. 어찌하여 네가 관리하는 장독대, 그것도 네가 가지 말라고 막아선 그곳에서 내 폐물이 나온 것이냐. 마님의 추궁의 월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 지은 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마님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물건이 들어있던 항아리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던가? 박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눈 위에 여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여기 월댁의 꽃신과 꼭 같아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댁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배신감과 놀라움에 월댁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보드리한테 뒤집어 씌우더니 어쩜 저리 뻔뻔할 수가 있어.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 비난의 화살이 되어 월댁에게 쏟아졌습니다. 마님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키고는 헛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명명백백해졌고 나 여봐라. 당장 가서 헛간 문을 열고 보드리를 데려오너라. 머슴들이 헛간으로 달려가는 동안 마님은 다시 월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을 해하려던 칼날이 결국 제 자신을 찌르는 법이다. 내 욕심이 너를 망쳤구나. 마님의 엄중한 꾸짖음 앞에 월댁은 바들바들 떨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 눈은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깨끗한 세상을 축복하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헛간 문이 열리고 창백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보드리가 머슴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의 부축을 받으며 헛간에서 나온 보들은 눈부신 햇살에 눈이 시려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헛간에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나온 세상은 너무나 밝아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보들은 아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자신을 부축해주는 머슴들의 손길이 어제와 달리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보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월댁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기세등등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월댁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찬설이 맞은 풀잎처럼 시들어버린 초라한 등만이 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보들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은 보들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 보들을 차갑게 내칠 때의 서늘함과는 다른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보들을 불렀습니다. 보들이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겪은 고초가 헛되지 않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억울함을 풀고 고개를 들거라. 마님의 말씀에 보들은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깨진 항아리 조각과 그 옆에 반짝이는 금가락지 옥비녀가 보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마님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의 이불 밑에서 주머니가 발견되었을 때 사라졌던 바로 그 폐물들이었습니다. 보들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백하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준 것이었습니다. 보들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월댁을 내려다보며 엄중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월댁 고개를 들고 보드리를 보아라. 내 사사로운 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겪은 고통을 똑똑히 보란 말이다. 월댁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잠시 멀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월댁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사죄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네 모함으로 인해 추위와 배고픔 속에 떨었던 보들이니라.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댁은 엉금엉금 기어서 보들의 발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보들이를 구박하고 멸시하던 월댁이 이제는 그 어린아이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보들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이 과하여 너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려 했다. 제발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다오. 월댁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보들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차마 잡지도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보들은 그런 월댁을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몸을 굽혀 월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다 했는데 제가 밉더라도 말씀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들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하고 맑은 목소리에 월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저 순수한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다른 하녀들도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도 월댁의 말만 믿고 보들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월댁, 너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보들이가 너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비쳤으니 내 너를 관에 넘기지는 않겠다. 허나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모함한 자에게 곳간 열쇠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부로 너는 부엌 살림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뒷산 암제 가서 불공을 들이며 내 죄를 뉘우치도록 해라. 그것이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마님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월댁은 안채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았지만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은 이어서 보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들이 너는 다시 안채로 돌아오거라.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니 이제 예전처럼 내 곁에서 살림을 도와다오. 그리고 내 너에게 큰 빚을 졌으니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마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보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단옷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 고민할 수도 있었지만 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마님,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늘 밤 따뜻한 쌀밥 배불리 먹고 아랫목에서 푹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있는 쥐구멍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으로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보들의 소박하고도 엉뚱한 대답에 마님은 물론이고 긴장해 있던 하인들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오냐, 내 그 소원 꼭 들어주마. 쌀밥이 대수겠느냐. 고기 반찬에 떡까지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줄 것이니 걱정 말거라. 그리고 헛간은 당장 수리하도록 일러두마. 마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금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대갓집 부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월댁의 호통소리가 아니라 보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하녀들의 분주하고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보들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좀 더 해라. 저는 식기 전에 갖다 줘야 해. 하녀들은 서로 앞다퉈 음식을 나르며 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행랑채 아저씨들은 헛간 문을 튼튼하게 고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프로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안차에 옆에 딸린 따뜻한 온돌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마님이 특별히 내어준 깨끗한 무명천 옷으로 갈아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물에 얼었던 몸을 담그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살같이 닿자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보들은 물장구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기 묵국 갖가지 나물과 전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가득 밥을 넣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정과 사과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보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떠냐, 내 말이 맞지. 맑은 물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보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박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억울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젯밤 주먹밥도 정말 잊지 않을게요. 보들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허허 웃으며 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긴 내 심성이 고와서 하늘이 도운 게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게다. 푹 쉬거라. 노인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한방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눈과는 달리 오늘의 눈은 평온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장독대 위로, 그리고 새로 고친 헛간 지붕 위로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마님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눈이 그동안의 미움과 오해를 다 덮어주고 내년에는 우리 집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주기를. 마님은 집안이 다시 평화를 찾은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드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어제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들은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진짜구나. 나도 마님처럼 그리고 박노인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보들의 마음속에는 미움 대신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보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훈훈한 공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보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꿈속에서 보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보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보들이, 장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보들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얀 소미불처럼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대갓집 마당에는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당을 쓰는 박노인의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는 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보들과 진실의 힘을 깨달은 대갓집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착한 마음을 뿌린 보들이가 행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지금 창밖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고요한 바람만이 불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밤 보들이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하얀 눈 속에 묻어두고 내일은 맑게 갠 하늘처럼 환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보드리의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그럼